그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드넓은 땅에서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면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여러 부족이 공존했지만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웬만해선 서로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싸움도 드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원주민입니다. 지금부터 인디언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기 위해 이 친구의 눈을 좀 빌리겠습니다. 그는 주먹쥐고 일어서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은 늑대와 추물입니다. 이처럼 인디언들의 이름은 상당히 독특하고 재미있습니다. 주먹쥐고 일어서는 그의 아내 따뜻한 나뭇잎과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욕심도 없고 질투도 없었습니다. 그저 배가 고프면 사냥을 했고 사냥이 신통찮으면 감자를 캐서 먹으면 되었습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먹쥐고 일어서는 아내와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492년 10월 12일 얼굴은 휘고 눈은 파란 데다 손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본 적 없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먹쥐고 일어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나쁜 사람일까? 주먹쥐고 일어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에게 적대심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옥수수와 감자를 선물하였습니다. 아끼는 음식이었지만 손님이니 잘 대해줘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배를 타고 온 사람들도 주먹쥐고 일어서를 보자 매우 놀라는 표정입니다. 옥수수와 감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말끝마다 콜럼버스 합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콜럼버스인가 봅니다. 그 사이 아내도 호기심에 찬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주먹쥐고 일어서는 이들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본 백인들이 갑자기 밧줄을 꺼내 그녀를 사로잡으려 합니다. 순간 주먹쥐고 일어서는 백인들을 강하게 밀어치며 아내를 구하고 달아났습니다. 주먹쥐고 일어서는 부족민에게 흰 얼굴에 파란 눈을 한 사람들이 쳐들어왔음을 알렸습니다. 추장은 그래도 대화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세상 편한 소리를 합니다. 주먹쥐고 일어서는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제야 추장은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아메리카에 온 백인들의 목적은 탈취였습니다. 그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폭력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일선에 콩키스타도르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살육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무기인 총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막대기 같은 것에서 불꽃이 튀며 탕하는 소리가 나면 어김없이 원주민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 같았습니다. 추장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전사들을 모아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우리 땅을 침범한 놈들은 한 놈도 살려줄 수 없다. 전사들이여 가서 싸우자. 그리고 우리 땅을 지키자. 물론 인디언들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지만 문제는 무기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백인들은 무기뿐 아니라 군사기술 및 조직화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석기시대 수준의 원주민 무기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부족도 있었지만 어떤 부족들은 유럽인들의 압도적인 힘을 보고는 신이 보낸 성자로 여겨 납작 엎드려 굴복하였습니다. 신을 대하듯 그들을 대했고 옥수수와 감자를 바쳤습니다. 원하신다면 이것들을 기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이 아주 좋구나. 이걸 가져다 유럽에다 판다면 큰돈이 되겠는걸. 이후 옥수수와 감자는 유럽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은 정성을 다해 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총알이었습니다. 주먹쥐고 일어서가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아무리 우수한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면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숲에 숨어 게릴라 전술을 펼친다면 우리도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총의 무서움을 경험했던 전사들이라 그 말을 옳다 여겼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무기를 정비하고 게릴라전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늑대와 춤을 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는가?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지? 총을 맞지도 않았는데 전사 중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전사도 또 그 옆에 전사도 하나같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픽픽 쓰러졌습니다.
그러고는 혼수 상태에 빠지더니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백인들은 마법도 부릴 줄 아는 것인가?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구나.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옮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천연두였습니다. 인디언 전사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유럽인들이 옮긴 질병에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미시시피 강 유역에는 수많은 원주민이 살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먹 쥐고 일어서는 뭔가 이상하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병에 걸리는 거야? 백인들은 왜 멀쩡한 거야? 이유는 유럽인들은 이미 그것에 대한 면역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인간과 가축이 접촉하면서 생기게 되는데 백인은 오랜 세월 가축을 기르며 함께 살아오면서 그러한 질병에 적응하고 면역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주민은 달랐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전염병은 그냥 스치면 죽음이었습니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에 대부분의 원주민이 쓰러졌습니다. 유럽인의 입장에서는 땡큐였습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알아서 죽어주니 이건 뭐 너무 쉽잖아. 백인들은 그곳의 황금과 보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여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콜럼버스 이후 유럽인들은 신대륙으로 오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또 다른 백인들이 나타나 상상을 초월하는 살육을 자행하였습니다. 그 과정 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중 무려 5천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영원히 씻지 못할 백인들의 만행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이끌고 온 콜럼버스는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콜럼버스의 시점으로 그의 모험담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450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나 선원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장사 속도 밝았는데 그는 항해술이 발달하면 지도가 많이 쓰여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콜럼버스는 포르투갈 시민이 되어 동생과 함께 수도 리스본에서 지도 가게를 열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다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지도 팔아서 언제 큰 돈을 벌겠는가? 지구는 둥그니까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간다면 인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인도로 가서 향신료를 구해 판매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인도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좋은 배가 있어야 하고 넉넉한 물자도 필요했는데 그의 재정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후원자를 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후원해줄 만한 나라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라 여겼습니다. 먼저 포르투갈 왕 주왕 2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인도의 향신료는 인기가 대단하여 없어서 못 판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저를 후원해 주신다면 목숨 걸고 인도로 가서 향신료를 구해오겠습니다. 국내 사정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뭔 인도냐? 니깐 놈이 아니라도 인도로 갈 길은 많으니 꺼지거라. 바빠 죽겠는데 어디서 듣보잡이 와서는. 퇴짜를 맞은 콜럼버스는 포기하지 않고 스페인 카스티아 여왕 이사벨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스페인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대륙의 서남단에 있는 희망봉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잃어봐야 배 몇 척이고 성공하면 엄청난 이익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경쟁국인 포르투갈이 잘나가는 꼴을 구경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건은 총 수익의 90%를 스페인이 10%를 콜럼버스가 갖는 것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여왕이 생각보다 쪼잔하다고 생각했지만 제독자기에 발견한 땅에 총독 지위를 주겠다고 하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1492년 8월 3일 산타마리아호, 니아호, 핀차오 세 척을 이끌고 출항하였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목적지는 인도였으나 아메리카에 도착하였습니다. 콜럼버스는 그곳이 인도라 생각하였고 그곳 원주민을 인디오라 칭하였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흔히 인디언이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개척정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영웅시되었으나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원주민의 행한 잔인한 행위가 밝혀지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콜럼버스가 나타나는 것을 시작으로 파멸되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의 원주민들은 언제부터 아메리카 대륙에 뿌리를 내렸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역사적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5,000년 전
몽고계 종족들은 바다였던 곳의 수위가 낮아져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베링 육교를 건너 알래스카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후 더 이동한 종족들은 북아메리카에 정착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메리카 원주민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이 부분은 일본인의 뿌리가 어딘가에 대한 학설과 비슷하군요. 다른 학설로는 몽고계 사람들이 태평양을 항해하여 건너갔다는 설과 남태평양에 아시아계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바이킹족이 북아메리카로 건너가 포도를 재배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영국도 신대륙 확보 경쟁에 뒤늦게 뛰어들어 월터 로리경이 1585년 아메리카를 원정하였습니다. 처녀였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기리기 위해 그 땅을 처녀의 땅이라 하여 버지니아로 이름하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은 학살하고 약탈하는 것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영국은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정책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였습니다. 오늘날 초강대국 미국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